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들짠코, 휜코, 매부리코, 복코. 코도 이렇게 모양이 다양하죠. 독특한 코 모양 때문에 콤플렉스를 갖고 수술을 고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들짠코는 오히려 콧대를 높이는 수술을 받은 이후에 생기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군산 파티마의원 조상곤 원장과 함께 들짠코 성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얼굴의 중심 코, 인상을 좌우하고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똑하고 매끈한 코로 성형하고자 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들짠 코를 교정하는 성형에 대해 의학 박사 조상곤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우리가 흔히 들짠코라고 부르는 건 어떤 코 모양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흔히들 들짠코라는 것은 콧구멍이 들린 코를 우리가 들짠코라고 많이 표현하죠. 네. 뭐 이런 코를 우리가 놀리듯이 하면서 뭐 돼지코라고 놀리기도 하고요. 또는 그 비가 오면 콧구멍에 빗물이 들어간다는 등, 또 관상을 보면은 콧구멍으로 돈이 샌다는 등 네. 이런 말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들짠코는 콧구멍이 많이 보인다는 이런 특징 이외에도 비주각도, 그러니까 코하고 입술하고 이루는 각도가 네. 예쁜 코는 95도에서 100도를 예쁜 코로 보고 있는데 네. 이 코가 좀 각도가 많이 완만하고요. 예. 그리고 얼굴 길이에 비해서 코 길이가 짧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짠코를 짧은 코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들짠코는 짧기 때문에 보형물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보형물로 쓰이는 재료는 어떤 게 있죠? 네, 일반적으로 들짠코 등 가급적 보형물을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 네. 네, 우리 이 그림은 전형적인 들짠코의 모양인데요. 코가 많이 들려 있고 코 길이가 많이 짧죠. 네. 이런 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코끝 피부를 최대한 늘려서 고정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네. 그런데 우리 코끝 피부를 최대한 늘리다 보면은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겠죠. 그래서 혈액순환을 많이 확보해주는 것이 코끝 피부를 늘리는 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네. 만약에 보형물로 늘린 피부를 고정시켜주는 경우에는, 지지해주는 경우에는 혈액순환이 더욱더 차단돼서 코끝 피부가 얇아진다든지 심한 경우에는 천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끝 피부를 늘린 이후에 코끝 부분은 가급적 자가조직, 네.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비중격 연골이나 귀연골 아니면 늑연골을 사용해서 늘린 피부를 고정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실리콘 같은 뭐 그런 보형물보다는 자가 조직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그럼 수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런 들짠코를 가진 분들의 특징은 이 비중격이라는 것은 우리 콧구멍 가운데를 양쪽으로 나누는 네. 그 가운데 막이죠, 칸막이죠. 이 비중격이 작고 얇은 것이 특징입니다. 예. 그래서 콧구멍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 보이는데요. 이런 비중격을 최대한 길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수술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중격을 길게 만들어주는 비중격 연장술이라는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예. 비중격 연장술이라고 하셨는데요. 좀 더 자세히 어떤 수술 방법인지 알려주세요. 네, 비중격 연장술은 들짠코 수술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대표적인 수술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이 부위가 이 비중격인데요. 말 그대로 이 부위를 늘려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이 부위의 이 비중격의 일부를 이렇게 절단해냅니다. 네, 빨간 부위요? 예, 그렇죠. 예. 이걸 절단해서 코끝 부위에 이렇게 연장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원래 비중격은 요만했는데 네. 길을 연장해 주니까 더 길어졌죠. 네네. 전반적으로 코 길이가 길어진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 날개 연골이 있는데 이 날개 연골은 바로 우리 코 구멍 모양을 만들어준 연골입니다. 네. 들짠코에 있는 분들은 날개 연골이 안쪽으로 많이 붙어 있으니까 코가 작고 들짠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날개 연골을 박리합니다. 박리해서 앞으로 당겨주죠. 네. 당겨서 이 늘어난 비중격 쪽에 고정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말로는 설명 간단합니다만은 실제로 이 비중격 연장술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은
들창코가 있는 분들은 이 비중격이 굉장히 얇고 약합니다. 네. 그래서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 비중격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부위의 연골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귀뒤 연골을 하든지 필요한 경우는 갈비뼈 연골을 채취해서 이 약한 비중격을 튼튼하고 길게 만들어주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중격 수술은 연골을 좀 많이 필요로 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연골이 많이 필요하다고요. 제가 전에 방송에서 보니까 어떤 한 남자 연예인이 코 수술을 몇 번 해서 더 이상 귀에 연골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걸 기억하거든요. 이렇게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연골이 부족하다 하면은 어떤 방법으로 수술할 수 있나요, 그럼? 네, 그런 경우는 비중격을 연장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 그런 방법은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회전이식법과 코끝 연장 봉합이라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요. 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콧구멍을 만드는 이 날개 연골을 분리해서 앞으로 당깁니다. 당겨서 그 위쪽에 지지 연골을 갖다가 이렇게 대주는 그런 방법이 있겠고요. 예. 그리고 코끝 연장 봉합은 역시 날개 연골을 박리해서 앞으로 당긴 이후에 그리고 날개 연골 끝부분과 상위 측 연골을 갖다가 이렇게 봉합해주는 이런 방법입니다. 이것은 비교적 연골이 적게 들어간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네. 코끝을 많이 늘린다거나 아니면은 코끝 피부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지지한 연골이 이렇게 뒤집힌다거나 다시 접힌다거나 아니면은 이 날개 연골이 다시 올라가 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은 비교적 코끝 피부가 넉넉하신 분들에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들창코를 갖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콧대도 낮은 편이잖아요. 콧대는 어떻게 높이나요? 그렇죠. 들창코가 있는 분들은 코 길이도 작고 코뼈 길이도 작고 그리고 연골도 약하기 때문에 네. 되게 콧대도 낮고 그리고 코끝도 펑퍼짐하게 주지 않는 경우, 코끝도 펑퍼짐하게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들창코 교정 수술하면은 콧대도 길어지고 코끝 모양도 많이 올라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코끝 모양에 맞춰서 콧대 길이나 콧대 높이나 그리고 콧볼을 적당한 비율로 맞춰주는 것이 아름다운 코가 되겠습니다. 콧대를 높일 때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 기존의 실리콘 보형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좀 더 자연스러운 코명을 원하는 경우에는 자가 조직을 이용한 그 무연골 코성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술을 하고 난 후에 들창코가 모양이 다시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런 거죠? 네, 그런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먼저 이 날개 연골이 박리가 잘 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들창코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날개 연골을 어떻게 박리해서 이거 잘 고정시켜주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요. 네. 왜 그런가 하면 이 날개 연골이 바로 우리 코 구멍을 만들어주는 부분이죠. 네. 그 들창코 있는 부분들은 코 구멍이 뒤로 넘어가서 들창코가 되기 때문에 날개 연골을 충분히 박리해서 앞으로 당겨서 고정시키는 그런 것이 수술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날개 연골 박리가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날개 연골은 그 밑에 아주 얇은 점막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 연골 끝부분에 우리 코끝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들이 많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박리가 좀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리에 실패하면은 대부분 수술 이후에 다시 날개 연골이 제자리로 돌아가서 네. 다시 들창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 또 두 번째로 날개 연골을 아무리 박리를 잘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당겨서 고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네. 이 지지한 연골을 약하게 사용한 경우에 수술 이후에 다시 지지한 연골이 휘어진다거나 다시 뒤로 물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발할 수가 있겠죠. 예. 또 세 번째로는 피부를 충분히 당겨서 고정시켜줘야 되는데 이 피부 박리가 부족한 경우, 그래서 피부가 충분히 늘어나지 못한 경우에는 피부 수축력에 의해서 다시 이 고정됐던 연골들이 뒤로 물려나가지고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원래는 들창코가 아니었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그런 모양을 찾아가는 분들 역시 비슷한 이유로 들창코 모양이 생긴다고 보면 되나요?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코수술 방법은 콧대는 이 콧대 부분은 실리콘이나 보형물을 많이 사용하고요. 네. 이 보형물 끝에 코끝 부분에 우리 귀 뒤에 연골을 띄어서 이렇게 살짝 올려주는, 이식해주는 이런 방법을 일반적으로 많이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수술했을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지나더라도 이 실리콘 보형물과 띄어붙인 연골이 한 살, 그러니까 붙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실리콘 부형물이 밑으로 흘러 내려온다든지 아니면은 코끝 피부가 수축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연골이 코끝 부분에 있어야 할 연골이 네. 이 부형물 실리콘 위쪽으로 올라가는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네네. 그러면 접착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들창코 안 했던 분들이 오히려 실리콘 위쪽으로 부형물이 실리콘 위쪽으로 연골이 올라가 버리니까 오히려 들창코로 보이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콧대는 실리콘을 적게 짧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실리콘을 사용해서 코를 길게 만드는 일은 삼가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마취하는 그 정도라든지 아니면 수술 시간이나 입원 여부라든지 이런 것도 신경이 쓰일 것 같은데 얼마나 걸리나요, 일단 수술은? 네, 마취는 되게 전신 마취는 가급적 하지 않고 있고요. 수면 마취에서 국수 마취를 합니다. 네. 그리고 환자분이 느낄 때는 뭐 한숨 자고 났더니 수술이 끝났더라 이런 느낌을 되게 받으십니다. 네. 그리고 수술 시간은 수술 조건에 따라서 수술 시간이 좀 다른데요. 일반적인 수술은 한두 시간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갈비뼈 연골을 채취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보통 2-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대부분 입원은 필요치 않고요. 수술 후에 잠시 회복실에서 회복된 이후에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동양인의 흔한 코 모양인 들창코 성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치아와 잇몸에 한꺼번에 문제가 생겨서 음식을 먹는 게 고통스럽다는 분들 계십니다. 무턱대고 임플란트를 시술하자니 비용이 커지고 임플란트를 한다고 해서 구강 내 전체적인 문제가 좋아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데요. 이 시간에는 여러 개의 치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때 하는 전악 재건 치료법에 대해 미르치과병원 정회웅 원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꾸만 미루게 되는 치아 치료.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면 한꺼번에 여러 치아가 무너지고 턱과 얼굴의 모양과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치아와 구강 전반의 기능을 함께 회복시키는 전악 재건에 대해 치의학 박사 정회웅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전악 재건이에요. 네. 근데 무슨 사자성어 같기도 하고 좀 생소한데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좀 어렵게 느껴지죠? 네. 이제 보통 일반인들이 처음에 치아가 건강할 때는 저작도 잘 하시고요. 이제 네. 굉장히 여러 가지로 편안한 상태가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치아들이 관리 소홀이나 또는 충치, 잇몸 질환 등이 진행되고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됨으로써 치아 상실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치아 상실이 구강 내 전체 치아에서 발생하게 되면 음식물 섭취가 곤란해지므로 전신적인 건강 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또한 발음, 심미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며 심각한 경우 전체적인 안모 형태까지 변화가 일어나게 되므로 대인 관계 기피 현상까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악 재건 치료라는 것은 이렇게 심각한 구강 상태를 잇몸 치료, 신경 치료, 임플란트나 보철 치료, 그리고 필요시는 성인 교정까지 동반하면서 전체적인 치아의 기능 회복과 더불어 전체적인 안모 형태까지 네. 되찾아 줌으로써 전신 건강과 자신 있는 미소를 찾아드리는 고난도의 치과 종합치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치아 한두 개의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 뭐 구강 내에 전체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던 분들이라면 오늘 주제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치아 상실의 직접적인 원인은 뭔가요? 네. 일반적으로 치아 상실하면 보통 뭐 이가 많이 썩어서 이제 살릴 수 없어서 뺀다. 네. 또는 뭐 잇몸병이 진행돼서 뺀다. 이렇게 생각하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전악 재건 치료를 하게 될 정도의 다수 치아가 상실되는 큰 원인을 봐보면 2012년 일본 학술 논문에서 이제 이미 보고가 됐는데 저희가 교합 스트레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이 교합 스트레스라는 것은 너무 과도한 교합력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도한 교합력이 작용됨으로써 굉장히 치아 주위의 잇몸뼈들을 과도하게 뼈를 놓게 만들고 그래서 치아가 많이 흔들리게 되고 그러면서 치아 다수가 상실되게 되는
이런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교합 스트레스와 이제 대부분 또 이제 관리 미숙으로 인해서 음식물 찌꺼기들이 제거가 안 되고 치석이 되고 그러면서 세균들이 많이 늘어나고 네.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시간이 진행되면서 치아가 상실되게 되는 이런 두 가지의 주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치아 상실이 심하면 그러니까 전악 재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예, 가장 중요한 점이 있다면 뭘까요? 이 치료에 있어서? 네, 전악 재건 치료를 제가 보통 환자들에게 설명할 때 초대형 건물이 지어지는 거에 비유해서 말씀드리곤 합니다. 네. 이런 높은 빌딩이 오래 유지되려면 그만큼 설계와 기초 공사가 중요하듯이 전악 재건 치료에 있어서도 정확한 진단과 함께 신경 치료나 잇몸 치료 등의 기초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 기초 치료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교합 관계를 고려하여 보철 치료를 정확히 시행해 주어야 심미적이고 기능적으로도 문제가 없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가끔 일부 환자분들께서는 네. 전체적인 기능을 고려하지 않으시고 우선 급한 쪽만 먼저 치료를 진행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 다른 쪽을 치료해 달라고 내원하실 때가 있는데요. 가끔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빨리 결과를 보는데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데 네. 이 전악 제거는 조금 더 세세하게 그리고 그렇죠.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고 신중하게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치료 진행 과정을 그럼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제가 네. 간략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환자가 이제 병원에 내원하시면 먼저 저희가 이제 구강 상태를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턱관절의 이상 유무 또는 잇몸 상태, 잇몸뼈의 상태, 턱뼈의 건강 상태 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 CT를 포함한 몇 가지의 방사선 검사를 먼저 시행합니다. 네. 그리고 현재의 구강 상태 인상을 체득하여 진단 모형을 만들고 그 자료들을 기초로 그 환자에 적합한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약속 시 환자분과 상담 시간을 통해 진행될 치료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 동의하시면 치료에 들어가게 되죠. 네. 대부분은 먼저 신경치료나 잇몸치료 등의 기초치료와 치아가 많이 상실된 경우는 임플란트 수술 등을 병행하게 됩니다. 상태에 따라서는 치아를 재배열하기 위해 교정치료를 선행하기도 하죠. 그 후 임시치아를 만들어서 사용해 보며 적응도를 평가하고 괜찮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최종적인 보철 치료로 치료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치료 기간이 좀 궁금하실 네. 수가 있죠? 치료 기간은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데요.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3년여까지도 소요되기도 합니다. 예. 오늘 이제 이 전악 치료에 있어서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먼저 잇몸병이 심해져서 치아가 빠지고 또 네. 치아가 무너져서 씹기 힘든 경우 네. 이럴 때는 어떻게 치료받나요? 네. 지금 이제 밑에 아마 사진이 나올 텐데요. 네. 구강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경우가 되겠죠. 먼저 이제 뺄 치아와 살릴 치아를 판별하여 기초 치료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상악은 자석을 이용해서 완전 틀니를 만들고요. 하악은 부분 틀니를 활용하여 기능을 회복시켜준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 훨씬 더 음식물을 씹을 때에 안정되고 좀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남아있는 치아를 살릴 수 있을 때는 틀니를 사용한다는 건데 그러면은 남아있는 치아가 좀 여의치 않아서 틀니 사용이 어렵거나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네. 이제 틀니의 그 유지력 때문에 환자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상악의 틀니는 입 천장에 잘 달라붙기 때문에 네. 큰 불편이 덜하지만 하악은 뭐 혀도 움직이고 또 잇몸뼈가 많이 녹아 내려간 상황이 된다면 유지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치아들이 남아 있는데
가망성이 없는 치아들은 제가 발거를 다 하고요. 근데 이제 아래의 경우에 그래도 조금 기능할 수 있는 치아가 한두 개 남아 있다면 네. 그 치아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두 개 치아를 선택해서 그 치아를 신경 치료를 하고 거기에 그 보철 치료 전 단계로 자석을 거기다 붙여줘서 네. 아래 틀니에 자석과 연결이 돼서 유지력이 증강이 되게 이렇게 해서 그 틀니의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이런 치료법을 저희가 활용하죠. 근데 이런 전학체근 치료의 개념으로 이런 마그네틱 이런 기술들도 중요하지만 항상 상악과 하악의 교합 관계를 제한하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악관 관계를 제한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저희가 이런 전학체근 치료를 할 때는 그 사람의 그 상악 하악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겹기를 이용해서 이런 그 보철물을 만들 때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치아가 남아 있지만 아래 지금 사진이 나올 겁니다. 치아가 남아 있지만 이 남은 치아들을 도저히 쓸 수가 없다. 그런 경우는 또 아래 틀니가 조금 유지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고려해서 하악에 2개의 임플란트 정도만 심어서 거기에 어떤 구조물을 만들어 가지고 틀니에 연결을 시켜서 그 유지력을 증강시키는 그런 치료법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쳤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자연스러운 자연 치아를 원하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네, 사실 살다 보면 되게 환자들이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아이를 키우느라 또는 직장 생활에 시달리고 경제적인 부담감 또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감 등의 이유로 치료를 미루다 보니 결국 치아들을 다 빼야 할 정도로 관리를 못한 경우도 있겠죠. 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본인의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자연치아처럼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먼저 뼈가 많이 녹아있는 상태라면 상악동골 이식술 등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 또는 이제 뼈가 너무 얇은 경우에 뼈의 넓이를 회복해 줄 수 있는 뼈 이식술 네. 이런 조금 복잡한 임플란트 수술을 해주고요. 또 이제 치료 가능한 치아는 살려서 보철 치료로 다시 또 회복을 해주고요. 그런 상태로 이렇게 자연치아처럼 마무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밑에 케이스가 나오게 되는데, 네. 그래서 결국 환자는 매우 만족하고 정신적으로도 자신감을 얻게 되어 사회 활동도 다시 매우 활발하게 하는 경우도 경험하였습니다. 네, 이 전학재건 치료는 워낙 종합적인 치료 방법이다 보니까 이 의사분도 중요하고 또 환자의 협조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치의학 박사 정회웅 원장과 함께 전학재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겨울이 되면 감기를 달고 사는 아이들 많이 보이죠? 이럴 때 항생제를 사용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부모님의 고민도 깊어집니다. 최근 발표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에 따르면 감기, 즉 급성 상기도 감염 중에서도 세균에 감염된 경우만 항생제를 처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감기는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이기 때문에 항생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고생하는 아이를 보면 항생제를 사용하면 빨리 낫지 않을까 생각하겠지만요. 내성만 생기고 감기가 낫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은 피해야겠죠.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